텍사스 사막의 밤. 바람은 마치 맹수처럼 목장의 철망을 때리고 있었고 저 멀리 코요테 무리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경계등이 깜빡이자 외양간 앞에 서 있는 하얀 그림자 하나. 그것은 한국에서 온 개, 이름은 복순이. 15마리의 코요테가 그녀를 에워쌌습니다. 빗줄기와 번개 속 복순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몸을 낮추고 단 한 마리도 놓치지 않겠다는 눈으로 그들을 응시하고 있었죠. 그 눈빛엔 두려움이 아닌 의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도망쳐, 복순아. 숫자가 너무 많아. 저는 절규하듯 외쳤지만 복순이는 오히려 한 발 앞으로 내디뎠습니다. 한 마리의 개가 수천 평의 목장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개가 있었고 우리가 너무 쉽게 잊고 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개는 대한민국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 모두의 운명을 바꿔놓았죠. 그날 새벽 복순이의 등에서 흘러내린 건 피였을까요? 아니면 눈물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감동 배틀입니다. 오늘의 사연 같이 들어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되니 부탁드립니다. 저는 텍사스 외곽에 자리 잡은 목장의 주인 브루스 피터슨입니다. 30년 넘게 이 황량한 땅에서 2,900마리의 가축을 지켜왔죠. 해병대 시절 한국에 파병됐던 기억은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곳에서의 기억은 그리 좋지 않아요. 언어 장벽, 낯선 음식,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군기. 모든 것이 저와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군 부대 안에서만 생활했고 현지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피했어요. 한국어는 배우려 하지도 않았죠. 왜 배워야 하나 싶었으니까요. 그저 임무를 마치고 돌아갈 날만 기다렸습니다. 딸 사라는 수의학을 공부하면서 한국 관련 논문을 자주 인용했어요. 어느 날 사라가 노트북을 들고 와 한국계에 대한 연구 자료를 보여줬죠.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 나라와 맞지 않았어. 군기도 사람도. 도무지 읽을 수가 없더군. 먼지 날리는 목장을 바라보며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었어요. 하루 종일 울타리를 점검하고 가축을 돌보느라 온몸이 쑤셨습니다. 허리를 펴자 뼈마디가 우두둑 소리를 냈죠. 나이가 들었다는 신호였을까요? 사라가 갑자기 진돗개라는 개를 언급했을 때 저는 그저 코웃음을 쳤어요. 머릿속에는 한국에서 봤던 작은 개들의 모습만 떠올랐으니까요. 걔네들은 장식용이지. 우리처럼 들짐승 막는 개는 아니야. 사라는 반박하려 했지만 전 이미 귀를 닫은 상태였습니다. 목장의 하루는 길고 고되니까요. 햇볕이 점점 강해지는 걸 느끼며 모자를 눌렀었죠. 그날은 평소와 같은 하루였어요. 목장 끝자락에서 한 마리 송아지가 태어났고 울타리 3곳을 수리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바람이 조금 더 세게 불기 시작했어요. 먹구름이 하늘을 덮고 가축들이 평소보다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죠. 송아지들은 어미 소곁으로 바짝 붙었고 말들은 안절부절 못하며 울타리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순간 등줄기에 한기가 느껴졌어요.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버렸죠. 오랜 목장 생활에서 오는 과민 반응일 뿐이라고 자신을 달래며 집으로 들어갔어요. 사라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수프 냄새가 코를 간지럽혔죠.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또한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얼마나 깊었는지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냥 저의 좁은 경험만 믿고 있었죠. 불안한 예감은 계속되었지만 피곤함에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 3시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경비원 톰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장님, 빨리 오셔야 합니다. 무슨 일이 생겼어요? 차를 몰고 가는 내내 가슴이 쿵쿵 뛰었죠. 엑셀러레이터를 밟는 발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굽이진 길을 달리는 동안 최악의 상황을 상상했어요. 도둑이 들었나? 화재라도 일어났나? 목장에 도착했을 때 그 광경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울타리는 찢겨져 있었고 여기저기 피 웅덩이가 보였어요. 경계견들은 온데간데 없고 살아남은 가축들은 구석에 몰려 덜덜 떨고 있었죠.
목초지 곳곳에 동물 사체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저는 목이 메어 겨우 물었습니다. 톰은 보안 카메라 영상을 보여줬어요. 늑대떼가 목장을 덮쳤던 겁니다. 적어도 8마리, 아니 10마리는 되어 보였죠. 우리 개들은 처음에 싸우려 했지만 숫자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모두 도망치거나 상처를 입었습니다. 영상 속 광경은 참혹했어요. 늑대들의 하얀 송곳니, 온통 붉게 물든 땅, 그리고 공포에 질린 가축들의 울음소리. 모니터 화면을 보고 있자니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해가 뜨자 피해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2,900마리 중 거의 300마리가 죽었고 많은 수가 심하게 다쳤습니다. 무자비한 늑대의 이빨 자국이 여기저기 있었죠. 마치 폭풍이 지나간 자리 같았어요. 목장을 평생 일군 저로서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죠.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지만 불도 붙이지 못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였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며 현실감이 사라졌어요. 우리 목장, 끝난 건가? 이웃 목장주 랜디가 소식을 듣고 찾아왔죠. 랜디의 눈빛에는 동정과 함께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이 보였습니다. 랜디는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어요. 전문가 고용하든가. 아니면 그만두든가. 랜디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전문가라. 대체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최근 들어 늑대 개체수가 급증했다는 뉴스는 들었지만 이렇게 대담하게 목장을 공격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이런 사태에 대비할 방법이 있었을까요?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라가 달려와 저를 부둥켜 안았어요. 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사라는 강한 아이였죠. 항상 그랬습니다. 사라의 품에 안겨 한참을 서 있었어요. 가족 외에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제가 그날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빠, 우리가 다시 일으켜 세울 거예요. 반드시요. 사라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는 의문이 가득했어요.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 희망을 찾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30년 넘게 일궈온 목장이 하룻밤 사이에 망가진 것 같았어요. 그동안의 노력, 희생, 땀과 눈물이 모두 헛된 것처럼 느껴졌죠. 톰과 함께 부상당한 가축들을 돌보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보험으로 손실액의 일부는 충당할 수 있겠지만 마음의 상처까지 치료할 순 없었어요. 그리고 이게 일회성 공격이 아닐 거란 직감이 들었습니다. 늑대들은 한번 먹이를 찾은 곳을 잊지 않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돌아올 거예요. 다음 며칠은 악몽 같았어요. 보안업체에 연락했지만 그들이 제시한 방안은 현실성이 없었습니다. 매달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을 요구했죠. 한 담당자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피터슨 씨, 이런 규모의 목장을 완벽하게 보호하려면 최소 5명의 경비원이 필요합니다. 24시간 교대로요. 계산해보니 월 15,000달러가 넘었습니다. 목장 수익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지역 사냥꾼들에게도 연락했죠. 하지만 그들도 이렇게 큰 목장을 지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늙은 사냥꾼 빌은 모자를 벗어 손에 쥐고 말했어요. 피터슨 씨, 늑대 한두 마리도 아니고 무리로 오는 상황에선 힘들어요. 우린 그저 사냥꾼일 뿐이지 전쟁터에 나갈 군인들이 아니니까요. 그게 훈련소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이 제공하는 경비견은 우리 목장 규모에 비해 너무 작았어요. 훈련사 마이클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만한 땅을 지키려면 군견급의 훈련을 받은 개가 최소 10마리는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개들 구하기도 어렵고 유지 비용도 만만치 않죠. 연방농무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싸늘했습니다. 담당자는 규정집을 뒤적이며 말했어요. 기상이변과 포식자 증식 문제는 보장되지 않는 손실입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생태계 균형을 위한 팸플릿뿐이네요. 정부 관계자의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마치 제 평생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도 그저 통계의 한 자리일 뿐이라는 듯한 태도였죠. 집으로 돌아와 빈 위스키 병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목장의 어둠이 더 깊게 느껴졌죠. 달력을 넘기는 손길이 무거웠어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희망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늑대들은 간간히 돌아왔고 매번 가축들을 잃었죠. 경계를 강화하고 울타리를 높였지만 소용없었어요. 늑대들은 항상 약한 부분을 찾아냈습니다. 마치 그들에게는 목장의 지도라도 있는 것 같았죠. 새로운 경비견도 구했지만 늑대들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결국 도망치거나 다치기 일쑤였어요. 밤새 경계 근무를 서봐도 소용없었어요. 피로가 쌓이고 정신이 흐릿해질 뿐이었죠. 오랜 군 생활에서 익힌 기술을 총동원해봤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목장 전체를 혼자 지키는 건 불가능했어요. 어느 새벽 차가운 이슬을 맞으며 목장 한켠에 앉아 있었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평화로운 밤하늘과 달리 제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죠. 목이 메어 울음을 삼키며 중얼거렸어요. 우린 지고 있어. 그리고 아무도 신경 안 써. 그때 사라가 조용히 다가와 담요를 어깨에 둘러주었죠. 딸의 체온이 담요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 온기가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사라는 노트북을 펼쳐 보여줬어요. 한국 다큐멘터리 영상이었습니다. 하얀 털과 당당한 목줄을 가진 개들이 농장을 지키는 모습이 화면에 담겨 있었어요. 이 개들 마지막까지 가족을 지킨대요. 진돗개라고 불러요. 사라의 눈빛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지만 저는 냉소적인 웃음만 지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오래된 기억과 선입견이 마음을 가로막았어요. 머릿속에는 여전히 한국에서의 불편했던 경험들이 맴돌았죠. 나도 한국에 있었어. 말로만 듣는 이야기지. 사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다큐멘터리를 끝까지 틀어놓았죠. 화면 속 개들은 비와 눈, 맹수의 위협에도 농장을 지켰습니다. 보는 내내 제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어요. 정말 이런 개가 있을까? 그리고 정말 우리를 도울 수 있을까? 의심과 희망 사이에서 마음이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진돗개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한 달 후 서울에서 온 진돗개 한 마리가 우리 목장에 도착했어요. 흰 털에 검은 눈을 가진 아이였죠. 이름은 복순이라고 했습니다. 사라가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개 보호소와 연락해 입양 절차를 진행했다고 했어요. 처음 봤을 때 제 마음은 실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생각보다 작았고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았죠. 단지 고개를 숙인 채 주변을 경계할 뿐이었어요. 체중은 25kg 정도로 전에 키우던 독일 shepherd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이 작은 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 목장을 지킬 수 있다고 반신반의하며 물었어요. 사라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순이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먹이와 물그릇을 준비했죠. 복순이는 주변을 천천히 살피더니 구석에 자리를 잡았어요. 경계하는 모습이었지만 공격적이진 않았습니다. 그저 상황을 파악하는 것 같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복순이를 보고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지미 아저씨는 농담처럼 말했죠. 한류개네. 뭐 노래라도 부르겠지. 다들 웃음을 터뜨렸고 저도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초조함이 일었어요. 이 작은 개가 정말 목장을 지킬 수 있을까? 사람한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었죠. 딸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그날 저녁 사라는 복순이에게 목장 전체를 보여주었습니다. 복순이는 조용히 따라다니며 모든 것을 기억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 울타리와 경계 지점들을 유심히 살폈죠. 그날 밤 저는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문을 통해 마당을 내다봤죠. 놀랍게도 복순이는 아무 말 없이 목장 경계선을 따라 계속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그 작은 실루엣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 바퀴, 두 바퀴. 지치지도 않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바람이 불자 복순이는 고개를 들어 하늘 냄새를 맡았죠. 그리고는 경계 근처 무언가를 발견하고는 달려갔습니다. 코트를 걸치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복순이는 울타리 틈새를 발견하고 돌로 막고 있었죠. 한쪽 울타리 말뚝이 느슨해져 있었는데 복순이는 그걸 발견하고 주변의 돌들을 모아 임시로 막고 있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는 광경에 그저 바라보기만 했어요. 제가 도와주려 하자 복순이는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결연함이 느껴졌어요. 마치 내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저는 울타리를 고쳤고 복순이는 계속해서 경계를 돌았습니다. 밤새 복순이는 쉬지 않고 목장을 돌았어요. 저는 창가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죠. 때로는 멈춰서서 귀를 기울이고 때로는 냄새를 맡으며 모든 감각을 동원해 목장을 지키는 모습이었어요. 어느새 새벽이 밝아왔고 사라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밤새 단 한 마리도 안 다쳤어요. 믿기지 않아 직접 확인해 보니 정말 그랬어요. 가축들은 모두 안전했죠. 평소라면 늑대가 한두 마리는 공격했을 터인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복순이는 묵묵히 제 발치에 앉아 있었어요. 피곤해 보이지만 자랑스러운 눈빛이었죠.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복순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처음으로 복순이가 제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따스하고 부드러운 감촉이 손끝에 느껴졌어요. 복순이의 검은 눈동자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물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거기엔 지혜와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충성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 순간 어쩌면 작은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국에 대한 제 편견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의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복순이는 말없이도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때론 행동이 말보다 더 큰 힘을 가진다는 걸 깨달았어요. 복순이가 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놀랍게도 복순이는 영어 명령어에 반응하지 않았죠. 처음에는 그저 고집이 센 개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방법을 시도해봤어요. 손짓, 간식, 엄한 목소리. 하지만 복순이는 그저 물끄러미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마치 외계어를 듣는 것처럼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목장을 지키는 데는 완벽했지만 기본적인 소통이 안 되니 답답했어요. 어느 날 저는 복순이에게 가장 기본적인 명령어를 시도해봤습니다. 분명한 발음으로 손가락을 가리키며 외쳤어요. 앉아. 복순이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제대로 된 협력이 어려울 것 같았어요. 사라가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렸죠. 아빠, 한국어로 해보세요. 처음엔 어리둥절했어요. 한국어라니요? 제가 어떻게 한국어를 할 수 있겠습니까? 파병 시절에도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 정도만 알았는데요. 사라는 스마트폰으로 한국어 발음을 찾아 보여줬습니다. 반신반의하며 사라가 알려준 발음을 따라했어요. 앉아. 놀랍게도 복순이는 즉시 앉았죠. 눈을 크게 뜨고 복순이를 바라봤어요. 이어서 사라가 알려준 기다려, 따라와라는 단어도 시도해봤습니다. 복순이는 모든 명령에 완벽하게 반응했어요. 마치 마법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라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진돗개는 한국어로 훈련받았어요. 이제 아빠도 조금씩 한국어를 배워야겠네요. 가장 기본적인 한국어 명령어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앉아, 일어서, 기다려, 따라와, 지켜 등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복순이와 소통하기 위해 기꺼이 배웠어요. 복순이도 제 서툰 발음에 점점 익숙해져 갔습니다. 함께 목장을 돌며 한국어 단어들을 연습했죠. 이상하게도 이 과정이 즐겁게 느껴졌어요. 마치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역신문에서 복순이 소식을 듣고 취재를 왔어요. 텍사스 목장의 한국 수호자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죠. 기자는 복순이를 한국 군견 출신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런 표현이 맞는지 궁금해져 사라와 함께 보호소에서 받은 서류를 다시 확인했어요. 사라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 복순이는 군견이 아니었어요. 그냥 서울의 한 개농장에서 구조된 평범한 아이였어요. 말없이 복순이를 바라봤습니다. 특별한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완벽하게 목장을 지키고 있다니요. 전문 교육을 받은 경비견들도 해내지 못한 일을 복순이는 본능적으로 해내고 있었습니다. 복순이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훈련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건 본능이었죠.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유전적 본능과 책임감이었어요. 훈련 받은 것도 아닌데 날 밤새 지켜봤다고. 그 질문에 복순이는 그저 고개를 살짝 기울였어요. 마치 당연하지요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오래된 편견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진정한 한국을 보지 못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지 안에만 머물며 바깥 세상을 외면했던 제 자신이 떠올랐어요. 매일 밤 복순이는 자발적으로 목장을 순찰했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복순이의 자리는 언제나 울타리 곁이었습니다. 종종 복순이의 옆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어쩌면 제가 알던 한국, 제가 느꼈던 한국은 진짜 한국의 모습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순이를 통해 저는 새로운 문화를 만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문화 속에는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아름다움과 강인함이 있었어요. 가을의 끝자락 텍사스를 강타한 폭풍은 그 어느 때보다 거셌어요. 비바람이 창문을 때리고 천둥 소리가 귓가를 울렸죠. 일기예보에서는 역대급 폭풍이라고 경고했었어요. 실제로 그 위력은 상상 이상이었죠. 집 안에 있어도 바깥에 무시무시한 기세가 느껴졌습니다. 복순이는 보통 때와 달리 불안해 보였어요. 계속해서 창문 쪽을 바라보며 낮은 신음소리를 냈죠. 귀를 쫑긋 세우고 어떤 소리에 집중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복순아?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었어요. 복순이는 대답 대신 더 예민하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평소의 차분함이 사라지고 날카로운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갑자기 복순이가 요란하게 짖기 시작했죠. 단순한 경고가 아닌 긴급한 상황을 알리는 듯한 짖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향해 뛰어갔어요. 문 앞에서 몸을 돌려 저희를 바라보며 짖었죠. 무언가를 알리려는 듯 했습니다. 사라가 황급히 문을 열자마자 복순이는 폭풍 후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창가에서 바라보니 복순이의 하얀 모습이 폭풍 속에서 번개처럼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죠. 복순이가 위험을 감지한 게 틀림없었어요. 사라, 총을 가져와. 급하게 외쳤습니다. 재빨리 장화와 코트를 걸치고 복순이를 뒤쫓았어요. 손전등 빛에 의지한 채 목장을 가로질러 달렸죠. 빗줄기가 얼굴을 때리고 지늘기 발목을 잡았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방향을 잡기가 어려웠지만 복순이의 짖는 소리를 따라갔어요. 소리는 목장 외곽 울타리 쪽에서 들려왔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울타리 뒤쪽 숲에 도착했을 때 그 광경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상황이 잠시 드러났죠. 복순이는 이마에 피를 흘리면서도 3마리의 늑대와 맞서고 있었습니다. 늑대들은 복순이보다 훨씬 컸지만 복순이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오히려 늑대들이 복순이의 기세에 주눅든 것 같았습니다. 비에 젖은 복순이의 하얀 털이 번개 아래 번쩍였어요. 마치 전설 속 수호신 같았죠. 늑대들은 복순이를 삼각형으로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복순이는 끊임없이 자세를 바꾸며 3마리를 모두 견제했어요. 그 모습은 숙련된 전사의 그것이었죠. 순간 한 마리 늑대가 복순이에게 달려들었어요.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복순이는 빠르게 몸을 피하고 늑대의 목덜미를 물었습니다. 놀라운 힘과 정확성이었어요. 늑대는 고통스러운 울음소리를 내며 쓰러졌죠. 나머지 늑대들은 잠시 주춤하다가 숲으로 도망쳤습니다. 제가 총소리를 내자 더 빠르게 사라졌어요. 호흡이 가빠졌어요. 복순이가 정말 늑대와 싸워 이겼다니. 믿기지 않았죠. 오래된 사냥꾼들조차 늑대 한 마리를 상대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복순이는 3마리와 맞서 한 마리를 쓰러뜨렸어요. 그것도 몸집이 훨씬 작은데도 말이죠. 복순이는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마의 상처에서는 아직도 피가 흘렀지만 그 눈빛은 승리의 자부심으로 가득했어요. 대단해, 복순아. 경외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다시 집으로 향했어요. 폭풍은 여전했지만 복순이는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영토를 지켰다는 만족감으로 가득 찬 것 같았어요.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와 복순이의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다행히 깊지 않은 상처였어요. 복순이는 치료 과정 내내 꿋꿋했죠. 상처에 소독약을 바를 때도 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CCTV를 확인하니 복순이의 활약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폭풍우 속에서도 선명하게 기록된 영상이었죠. 지역 경찰은 영상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베테랑 보안관님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건 개가 아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눈물이 눈가에 맺혔어요. 조심스럽게 복순이를 안았죠. 상처 입은 복순이의 몸에서는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복순이는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닌 용감한 전우처럼 느껴졌어요. 목이 메어 겨우 말했습니다. 넌 내가 만난 그 어떤 전우보다 강하구나. 그날 밤 저는 복순이를 제 침대 옆에서 재우게 했어요. 처음이자 마지막 예외였죠. 복순이는 저의 발치에 몸을 둥글게 말고 누웠습니다. 안전을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깊은 잠에 들었어요. 폭풍은 계속됐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화로웠습니다. 복순이의 잔잔한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한국, 그리고 진돗개. 제가 얼마나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그동안의 편견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가고 창밖으로 달빛이 새어들어왔어요. 복순이의 하얀 털이 은은하게 빛났죠. 그 모습이 마치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복순이의 활약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지역 뉴스부터 시작해 전국 방송까지 소개됐죠. 늑대를 물리친 한국의 개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었어요. 이메일과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모두 복순이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죠. 미국 농무부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환경 변화로 인한 야생동물 출몰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복순이를 모델로 삼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목장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가장 놀라운 연락은 한국 대사관에서 왔어요. 대사님이 직접 우리 목장을 방문하셨죠. 텍사스의 작은 목장에 외교 차량이 들어오는 광경은 이례적이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대사님은 복순이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친근하게 다가갔어요. 복순이도 대사님을 알아보는 듯 꼬리를 흔들었죠. 마치 같은 국적의 사람을 만난 것처럼 반가워했어요. 대사님은 진돗개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갖고 계셨습니다. 한국 역사 속에서 진돗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대사님은 복순이의 하얀 털을 쓰다듬으며 저에게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돗개는 지키는 개입니다. 우리도 늘 무언가를 지키며 살아왔죠. 기술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수출하고 싶은 겁니다. 그 말씀이 깊이 와닿았어요. 저는 한국을 그저 낯설고 불편한 나라로만 기억했죠. 하지만 복순이를 통해 보니 그 나라에는 제가 미처 보지 못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충성심, 헌신, 용기. 이런 가치들이 복순이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어요. 감정이 북받쳐 대사님께 말했어요. 그 나라. 내가 몰랐던 나라였네요. 대사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복순이는 우리 사이를 오가며 마치 통역사처럼 행동했죠. 두 문화 사이의 다리가 된 것 같았어요. 대사님은 진돗개에 대한 역사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책에는 수백 년 동안 한국인들과 함께한 진돗개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그날 저녁 대사님은 복순이에 대한 역사적 자료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수백 년 동안 한국의 가정과 마을을 지켜온 진돗개의 이야기였어요. 그들의 충성심과 용맹함은 단순한 훈련이 아닌 깊은 유대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마치 가족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대사님이 떠난 후 책을 펼쳐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에 대한 제 기억은 왜 이렇게 편협했을까요? 아마도 저는 그저 표면만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군 생활의 불편함과 낯설만 기억하고 그 안에 담긴 깊은 문화와 가치는 보지 못했던 거죠. 복순이는 제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한 마리의 개를 통해 한 나라의 정신을 엿볼 수 있다니 놀라운 일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복순이는 우리 목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목장 입구에는 복순이의 집이라는 표지판도 세웠어요. 관광객들이 일부러 찾아오기도 했죠. 복순이를 보기 위해서요. 목장 한편에는 복순이를 위한 특별한 공간도 마련했어요. 푹신한 침대와 장난감, 그리고 한국에서 공수한 특별 간식까지. 사실 필요는 없었지만 제 마음의 표현이었죠. 복순이는 여전히 밤에는 목장을 순찰하고 낮에는 사라의 아들 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벤과 복순이는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했어요. 7살 아이의 순수한 마음과 진돗개의 충직함이 만나니 그럴 수밖에 없었죠. 벤은 종종 복순이의 등에 올라타 용감한 기사놀이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복순이는 아이의 장난을 모두 받아주었어요. 평소에 당당하고 경계심 많은 모습과는 달리 벤 앞에서는 한없이 부드러워졌죠. 마치 아이에게는 특별한 책임감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복순이가 내 비밀 이야기를 들어줘요. 벤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복순이는 단순한 경비견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었죠. 가장 어두운 시기에 우리에게 온 빛과 같은 존재였어요. 사람들이 목장 견학을 올 때마다 저는 항상 같은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이 목장을 다시 세운 건 한국에서 온 한 아이였어요. 방문객들은 처음에 의아해하다가 복순이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모두 감동했죠. 늑대와의 싸움, 밤샘 경계, 그리고 그 끝없는 충성심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특히 아이들은 복순이를 영웅처럼 따랐죠. 복순이도 그런 관심을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다가오면 꼬리를 흔들며 가끔은 앞발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기도 했어요. 목장의 명성이 높아지면서 다른 목장주들도 진돗개를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역에만 10마리가 넘는 진돗개가 일하게 됐죠. 처음에 복순이를 비웃었던 랜디도 진돗개 2마리를 입양했어요. 한국과 텍사스 사이에 작은 문화 교류가 시작된 셈이죠. 텍사스의 저녁 노을이 지는 가운데 복순이와 저는 목장 언덕에 앉아 있었어요. 멀리 가축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었죠. 더 이상 늑대의 위협은 없었습니다. 복순이 덕분에 목장은 다시 안전해졌어요. 더 이상 과거의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은 채로 새로운 여정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선물이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법이죠. 저에게는 그 선물이 바로 하얀 털의 진돗개, 복순이었습니다. 복순이는 저에게 용기와 충성심만 가르쳐 준 게 아니었어요.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법, 편견을 버리는 법,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이는 법을 알려주었죠. 해가 완전히 저물고 첫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복순이는 여전히 제 곁에 앉아 지평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경계를 늦추지 않았죠.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것이 진정한 수호자의 모습이구나. 그리고 저도 이제 무언가를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복순이에게서 배운 그 마음으로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한 마리의 진돗개가 한 가족의 삶을 그리고 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들이 때로는 가장 조용한 존재를 통해 빛을 발할지도 모릅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안 누르셨다면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사연 가지고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